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저희가 또 고정 코너로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죠.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오늘도 가져볼까 합니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방학이면 주로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원기 충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네. 베트남하고 네. 그 인도네시아 출장을 갔다 와서 네. 베트남은 또 후에라는 도시하고 그리고 이제 호지민 이렇게 두 개 갔다 왔는데 네. 가서 조금 부동산 개발하는 분들과 미팅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 도시가 어떻게 확장하는지 좀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로서는 조금 좀 쉴까 했는데 쉬는 것보다는 좀 배움의 시간. 근데 배우면서 쉬었죠. 네. 후에는 이제 시장하고도 만나고 미팅하고 해가지고 예. 좀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대부분 이제 학자분들이 방학 때는 이제 해외 일정 많이 소화하시는데 교수님도 어디 다녀오셨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또 베트남의 도시 계획, 도시 개발과 관련된 현안을 보고 오셨네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교수님의 해외에서 외유 겸 프로젝트 하고 계실 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변화가 있지만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좀 맞물려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당선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그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트럼프가 공약화하려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논조 중에 하나가 관세를 대규모로 폭발적으로 부과하겠다. 그럼 그 관세 부과 이후에는 그럼 물가 다 오르는 거 아니야? 인플레 걱정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인플레 잡아야 되는 연준이 기준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좀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추는지, 결국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건 연준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럼 연준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자유로운 그런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다시 영향을 받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고리가 있는데 전망 좀 해주세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관세를 빨리 올릴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세를 얘기를 하니까 캐나다에서도 이미 보복 관세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모든 나라가 보복 관세를 준비를 할 거예요. 혼자 당하지는 않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어떤 이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딜이죠. 딜을 하는 거고 각각의 레버리지로서 관세를 활용하는 건데, 근데 이제 관세를 활용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글로벌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이 다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차원에서 오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10년채가 거의 5%까지 갔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제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 좀 오래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해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선반영된 거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시나리오상 그렇게 된 거여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좀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연준은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동결 또는 올려야 되는데 이미 내리는 걸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결을 얼만큼 쭉 가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또 뭘 봐야 될 것 같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 또는 동결 또는 인상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여태까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트럼프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금리 인하를 트럼프 일기 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파월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안 듣고 나중에 오르니까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파월의 임기가 2026년 5월에 끝나요. 내년 5월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의장은 본인이 픽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마 트럼프가 압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는 그 인터벤션 하기가 힘든데 그 이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자기 사람 넣는 건 가능하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과 별개로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야. 사실은요. 예. 인플레이션이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까지도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가능성이죠. 예. 가능성. 예.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되면 한국은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으니까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딱 하나 환율 걱정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급한 불 끄고 나면 우리도 본격적인 금리 인하 속도가 더 가속화되거나 더 공고히 된다 이렇게 전망해도 될까요? 금리 인하로 아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은이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조금 더 올렸어야 됐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올려놨어야 내리는 룸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아마 여태까지 한은이 지금 관리를 잘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신인도가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네. 사실은.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완전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마 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이미 올 것 같은 확률이 더 굉장히 높죠. 네. 근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경기가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좋냐면은 우리나라 잠재 경제 성장 최소 2%로 보잖아요. 네. 그럼 이 정도 경기 침체면 사실 사람들의 느낌 체감은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마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경기 부양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정책 당국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을 텐데 네. 경기를 분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정 정책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뭐 정부에 있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걸 막 돌리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 감세 때문에 정부가 돈이 없어요. 기금에서 쓰고 있는데 기금도 바닥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결국 나머지는 지금 통화 정책 하나라고요. 예. 그럼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아마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금융위원회에서의 결정인 것 같아요. 네. 동결은 하겠는데 한 템포 쉬고 그 다음부터 아마 인하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되게 비슷해요.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은데 예. 금리는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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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 더 얹어야 될 게 국가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재정 정책, 하나는 통화 정책인데 재정 정책은 그래도 대통령이 부재인 상황이 2025년도에 상당 부분 갈 것 같으니까 이 힘발을 제대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대행이라는 사람이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대행자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설레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엔 좀 부담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보수적이고 수비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경기는 어려워 죽겠는데 재정 투여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나머지 하나는 한은에서 하는 통화 정책인데 나라도 그럼 경기 신경 써야겠네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교수님, 당연히 지금 많은 분들이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이게 궁금할 텐데 지금 트럼프 발 아니면 국내 경제 상황 또는 정치 상황 발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종합했었을 때 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화될 2025년 부동산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지금 위험 자산이라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만 봐더라도 네. 경제, 정치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떻게 예. 보면요. 따라서 사람들이 이 판단을 미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본질적인 가치하고요. 본질 네. 가치하고 피상적으로 되는 피상 가치를 본다고 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줄 거고요. 네. 팔려는 사람들도 선택을 늦출 거고 예. 살려는 사람들도 반드시 늦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워낙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줄면서 아마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부동산이란 거의 본질 가치는 아마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물론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막 안 좋은데 우리가 IMF급으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예.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불황은 재정 정책 잘못한 게 좀 크다고 봐요. 예. 우리는 2%대 성장을 이상 해야 되는 나라가 맞고 네. 심지어 죄송한데
러시아는 전쟁하는 나라인데 GDP 성장률이 러시아보다 적었어요. 맞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MF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부동산이나 경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왔었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본질 가치는 인플레이션만큼 갈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은 계속 그 말씀하겠죠. 지금 상황 경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될 것이냐.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반기 때 뭔가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위험 네. 자산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은 안 좋으나 많은 분들이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시공비가 더 올라서 지금 더 멋져요. 네. 지금은요. 작년보다 지금 더 황당한 상태예요. 시공 쪽은요. 공급 네. 쪽은. 수요 측면에서는 금리가 내릴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부담은 싸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점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따라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또는 아마 올해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또는 내년 초가 다를 가능성도 존재를 해요. 제가 네. 봤을 때는요. 네. 교수님 아마 해외 가 계시는 동안 국내에서 발표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타임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한남동 재개발 드디어 이제 모델링할 때 3D 렌더링한 게 나왔더라고요. 아, 예. 보고 나서 딱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저런 아파트가 이제 생기는구나.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구나. 와우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지금 서울에 뭐 70년대, 80년대 지어졌던 많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속도 꽤 낼 것 같더라고요. 야,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아니 김영감 왜 동의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와 또 구 아파트의 또 격차가 또 벌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좀 빨리 돼서 그걸 통해서라도 공급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근데 시공비가 상당히 많이 또 그새 또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그새. 이게 아마 비용하고 그리고 이제 수입을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아파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용적률 거의 다 꽉 채서 재개발했거든요. 여기는 아마 수익이 굉장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분담금이 굉장히 더 높아진 거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힘들 수가 있고 이제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저층이잖아요. 빌라 상태에서 부시고 다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수치를 좀 이렇게 두들겨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파트 재개발보다는 나은 상태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고급 아파트 단지가 가능한데 위주로 아마 지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면은 그래야지 시공비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축하고 구축의 차이는 아마 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언젠가는 서울은 다시 붙거든요. 그래요? 예, 다시 붙어요. 상승률로 봤을 때. 예. 따라서 이 부분은 아마 시기에 따라서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벌어졌다가 좁혀지는 상황들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를 하면요. 압구정 3구역. 이제 한남동을 삼성물산이 어떻게 보면 수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가장 상징적인 곳인 압구정 3구역에 대해서도 재건축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압구정 3구역의 분위기를 봤더니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주류 오브 주류인 분들이고 가장 부유층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소유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사결정이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금싸라기 아파트 단지 재건축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동안 또 감내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번 한 방으로 내가 몇십억을 건져야지 할 줄 알았는데 그러려면 더 올려야 되잖아요. 조합원들 스스로 더 올리지 말자를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50층 이상이 되려면 서울에서 더 깐깐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자. 그냥 40몇 층까지만 올리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제가 놓친 게 아닌가 싶었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이나 이런 데 거주하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서 뭔가 큰 돈을 벌려는 투자적인 목적이 더 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거주의 목적이 더 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분명 그거 더 올리면 얼마가 더 떨어지는 걸 조합원들이 모르질 않는데 대세가 그냥 낮추고 빨리 진행하고 그냥 우리들끼리 원래 하는 사람들에다 조금 더 들어와서 하는 분들하고 그냥 그렇게 살자 이런 의사결정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쪽 동네는 투자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부유층과 뭐 서민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모아타운이라고 있거든요. 예. 모아타운은 주로 이제 이 한 블럭 정도 되는 데를 그러니까 빌라인 데도 있고 약간 중층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한 경우도 있어요. 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제자의 박사 논문이에요. 예. 사실은 그 친구가 서울시에 있는 모아타운 된 데를 거의 다 전수를 조사했어요. 예. 2010년대 이후부터 현재 작년까지 거기서 약간 좀 특징적으로 재밌는 단지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들끼리 살게 해주세요. 커뮤니티 빌딩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그냥 그러니까 용적률 많이 필요 없고 딱 빨리 할 수 있는 데를 원한다. 그런 게 이미 거기서도 나왔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빌딩이 있거나 또는 이제 사실은 압구정동은 뭐 거기서도 아마 커뮤니티가 돼 있겠죠. 있겠죠. 있으니까. 네. 거기서도 아마 그런 결정하지 않나 싶어요. 예. 이거는 어차피 어떻게 보면 부유층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이라는 거에 가장 근원적인 기능, 그냥 거주의 기능을 다 생각하는 게 많이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되는 흐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파급 효과,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2025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오늘 내용이 좀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교수님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